자, 이제 노동 문제는 결국 경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 문제가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인을 좀 찾아보면 결국 저성장 경제로 우리는 들어갔고, 최근에는 아마 이제 물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기업은 결국 원자재 이런 부담들 때문에 올려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단체교섭에서 임금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틀들이다. 그 다음에 양극화 분배는 뭐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긴 한데, 뭐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양극화 문제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세대 간 갈등까지도 가고, 심지어는 왜 N포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갈등 문제가 결국 노사 문제로 우리가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기존 일자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데, 이 기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트랜지션이 안 되면 결국 마찰적 실업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되고, 정치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거의 당파 싸움 수준으로까지 가 있어서 잘 해결을 못하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결국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늘어나고, 그게 그 온택트, 언택트로 해서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되게 이제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시골 생활 같은 걸 많이 우리가 동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이렇게까지 우리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노사관계라는 게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과 그 두 그룹의 이제 갈등 관계가 결국 노동법이나 민법이나 경제법이 주로 적용되고, 국가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자, 즉 일시키는 그룹을 위해서 기업지원 특별법이나 경제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일하는 그룹을 위해서는 고용보장법이나 사회보험법 등등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노사정 관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률, 주로 국가가 이제 법을 만들고 결국 약자 보호를 하는 측면을 가지고 노동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노동법은 해석할 때 애매하면 일단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 그 노동자 편을 들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노동법의 존재 목적이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보호법이니까 애매하면 일단은 노동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동자한테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 즉 노동법에서는 일시키는 쪽은 강자라고 보고요, 일하는 쪽은 약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아닌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민주노총이 약자인가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약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노동조합은 약자다라는 프레임을 민주노총은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개개 근로자가 약자라는 얘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자들이 약자적인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약자니까 노동조합도 약자라는 프레임을 우리는 계속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세력 균형을 위해서 결국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 강자가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경향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뭐라는 거죠? 근로자가 아닌, 그렇죠, 사업자들하고 계약하는 형태가 아까 특수 형태로 왜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노동법을 좀 피해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특수 형태도 앞으로 뭔가 법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아직은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노사관계 키워드가 경총에서 만든 자료인데, 잠깐 좀 보면 뭐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이제 물론 뭐 좀 풀린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재택근무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조직 경쟁이 이제 노총 민노총이 조직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밑에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이제 기존 노조에 반발을 하는 MZ 세대 노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결국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들이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배달원이 근로자인가. 그래서 일단은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또 인정해주고, 택배기사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근데
근기법상은 아니지만 노조법상은 예컨대 노조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CJ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보면 결국 이제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더 노동법을 확대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판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결국 통상임금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아마 적을 거예요. PSPI라든지 이 성과급의 임금성 부분들도 하급심에서 지금 임금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PSPI 관련 부분에서 이슈들을 대법원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아직은 대법원 판결은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이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요.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기업은 삼성전자 사건하고 현대화재 사건 등등 하급심에서 아직은 지금 치고받고 하는 그런 중인데 대법원이 아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의 적용 원리와 법률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동관계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진입입니다. 근로자만 보호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쓰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유직업 소득자라든지 아까 특수형태라든지 왜 그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들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판례가 근로자가 아닌 근기부상 근로자 아닌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노조를 설립을 하게 하는 게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특수형태 관련된 부분 배달원, 학습지 선생님들, 골프장 캐디, 뭐 연기자,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택배기사 같은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한번 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쉬는 거의 복합체인데 어릴 때는 놀다가 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 끝나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적인 측면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노동적인 측면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근로자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형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용적 자영업자예요. 한 회사만 거래하는 거. 예컨대 CJ하고만 거래하는 거. 지금 CJ 택배기사들은 CJ하고만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유사. 그래서 독일은 이걸 유사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유사노동자에서 일부를 보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노동자 아니면 사업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뭐 그죠?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혼자. 근데 전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 투쟁을 하니까 노조는 이제 인정해 준 거죠. 근기부상 근로자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제 독립자영업자는 주로 예컨대 그 화물차 같은 걸 한 대 가지고 왜 여러 군데 거래하는 사람. 아까 고용적 자영업자는 한 군데만 거래하는 사람.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거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업주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든 사업주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근데 노조는 지금 판례는 법원은 이 사람들도 노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기준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판례가 계속 확대시켜 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판례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입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니까 사법부가 거기까지 확대시켜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원리 부분에서는 이제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고용보장이나 사회보장 원리, 이게 이제 4대 보험법 등등이에요. 약자 보호 원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약자를 강행 법률로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 등등이고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거. 계약자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이제 고용계약법이나 근로계약법. 우리는 아직 입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입법이 돼 있고요. 협약자치 원리가 주로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조합법 등이죠. 그다음에 노사공생의 원리가 경영조직법 등인데 우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일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법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운데 있는 근로계약일 텐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근로계약은 가장 약한 힘밖에 주지 않아요. 근로계약은.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인데 이 근로자가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인 사용자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사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죠. 단체백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화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화시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근로계약을 뭐죠? 그냥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했다라는 것만 입증한 것일 뿐 실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각종 규정들 또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인정하니까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한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바뀌면 또 해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부 행정해석이 이제 왜 판례가 나오기 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규범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